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조류 충돌에서 참사까지 운명적인 4분의 미스터리. 뉴욕타임즈 제주항공 참사 기사 제목입니다. 이 4분이 지난 몇 년 사이 세계 최악의 항공 참사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핵심입니다. 조종사는 지상에서 준비가 안 됐음에도 왜 동체 착륙을 서둘렀어야만 했는가? 여기서부터 기체결함, 제주항공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안전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등 답보다 의문이 많은 시점입니다. 제주항공과 사고기인 보잉사 주식은 지금 크게 내려가는 중입니다. 지미 카러 미국 39대 대통령이 100세로 사망했습니다. 워싱턴 아웃사이더로 대통령에 당선돼 워싱턴 아웃사이더에게 져서 재임에 실패한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은 가장 도덕적인 미국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카터가 백악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그리고 그가 지고만 레이건이 그 태양광 패널을 걷어냈습니다.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에는 인권을 문제로 들어 주한미군 철군을 주장하기도 했고 94년에는 핵 문제로 김일성 주석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미국 크레딧카드 채무 불이행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2024년이 오늘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미국은 의사당 폭동사건 4년째를 맞이합니다. 폭동사건 당시 의사당을 청소한 것으로 잘 알려진 앤디 김 연방상원 의원은 의사당 폭도가 해방자로 둔갑하고 의사당 폭동이 은폐되는 역사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 신문, 주요 신문의 일면에는 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지미 카러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이 실려 있고, 그리고 그 아래나 옆으로 어제 이미 모든 세계 매체의 탑 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 참사를 오늘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섣달 금음인 오늘 대한민국은 지금 침울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밖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침울합니다. 제주항공 보잉 737-800 참사, 한국 날짜로 일요일 아침 그 스케줄보다 30분 늦은 시간에 이 제주항공이 181명을 태운 채 무안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중 일어난 이 참사. 어제 이제 미국과 해외 언론은 오히려 이 참사 원인에 대해서 더 많이 분석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게 이제 한국 쪽에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한국에서는 뭐 조류 충돌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뒀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비행 경력이 거의 7,000시간인 베테랑 조종사는 3대가 있다는 경고를 받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2번의 착륙 시도를 하던 도중에 착륙하기 전에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엔진이 불탔고 비행기는 남쪽 콘크리트 구조물 벽에 부딪혔습니다. 꼬리에 있던 2명 승무원만 생존했고 모두 사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참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그 항공 참사로는 가장 사망자가 많았고 세계적으로도 5년 사이에 이제 최고라고 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유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능하면 유가족들이 지금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그것일 겁니다. 우리 가족의 시신을 먼저 보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비디오로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신을 알아보기도 힘들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유가족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사랑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보냈어야지만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그 참사에 대해서는 빨라도 몇 개월, 또 길면은 몇 년 이 사고 원인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어떻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정상적으로 울고 웃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공사고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이 특히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 같은 참사를 막아야지 되기 때문에 완전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아마 그 궁금해들 하실 겁니다. 4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랜딩 기어 그 바퀴가 내려오지 않아서 먼지, 연기, 불꽃 가득한 그런 구름에 휩싸인 채 속도를 늦추지 못한 채 완전히 빠른 속도로 820피트 떨어진 콘크리트 그 구조물에 부딪혔습니다. 820피트까지 가다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어제 우선 기본적으로 조류 충돌만으로 그 같은 사고가 일어나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해외에서는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활주로 이건 이제 그 규정에 맞게 됐다고 하고 충분히 뭐 국제선이 이착륙을 할 만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기도 이제 약간의 이슈는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철새의 서식지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오늘 이제 새롭게 더 많이 한국 밖에서 부각하고 있는 이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조종사가 왜 그렇게 착륙을 서둘렀을까? 랜딩 기어도 없이 그리고 그 날개의 플립도 없이 그렇게 동체 착륙을 하려면 어제 그제는 동체 착륙이라고 하다가 오늘은 그냥 벨리 착륙이라고 하는군요. 이 동체 착륙을 하려면 시간을 벌어야지 되는 것. 우리가 항공기 사고 날 때마다 너무너무 많이 봐서 아는데 왜냐하면 연료를 다 쏟아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가디언에서 제일 먼저 강조를 했었던 것이 이걸 이렇게 보면 지상 요원들이 응급구조대라든가 아니면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비상 착륙을 할 때 그 바닥에 뭐 거품 같은 것을 다 뿌리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러면 왜 조종사는 이제 착륙을 하려고 시도를 할 때 관제탑으로부터 쇳대가 있다 하는 내용을 리포트를 받고 나서 그런 아래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연료도 다 뿌리지 않고 시간이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그 비디오를 보고 나서 그러면 이게 엔진 2개를 다 잃어버린 것인가? 딱 벽에 부딪히기 전에 엔진 하나에 불이 붙었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살아있는 승무원 33살, 25살 남녀 그 꼬리 부분에 타고 있던 승무원이잖아요. 엔진 2개를 다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서 서둘러서 착륙하기로 한 결정이 실수인가? 기체결함, 조종사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부조종사도 같은 이번에 이 기종을 거의 뭐 1650시간 동안 비행을 했고 조종사는 거의 7000시간 비행을 했는데 오늘 뉴욕타임스는 한국 그 항공보안협회의 그 황호원 회장의 말을 인용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그리고 또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스기 히로시 항공 안전에 관해서 책도 쓰고 일본 항공의 오랜 그 조종사였고 이분은 지금 무안 국제공항은 서안에 그 아주 그냥 바다로 수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조종사들이 왜 안전한 바다 착륙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지금 착륙을 시도한 것 같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수가 너무 많다. 이분은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동체 착륙은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서둘러서 동체 착륙을 했을까?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동체 착륙에서 가장 그 유명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2009년도였네요. 맨하튼과 그 뉴저지 사이에서 그 랜딩 기어 내려오지 않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조류, 더 중요한 것은 조류와 충돌을 해서 엔진 2개 다 못 쓰게 됐고 허드슨 강에 아주 그냥 무슨 뭐 백조처럼 앉아서 그때의 그 조종사를 그 해의 영웅으로 했었잖아요. 그런 점들. 그런데 왜 이 조종사는 7000시간이나 거의 같은 기종을 조종을 했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혹시 기계 결함이 있었던 것 아니야? 정비는 제대로 한 거야? 너무 비행기나 조종사를 심하게 이렇게 일을 시킨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요. 그럼 기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잉 737-800은 보잉 737 맥스가 최근에 아주 미국에서 여러 차례 위험한 그 사고를 일으켰고 인명사고가 없었던 것도 있고 해외에서는 인명사고가 많이 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보잉 737-800은 보잉 737 맥스의 전신으로 가장 그 안전한 항공기 중에 하나다. 세계에 항공기가 28,000대가 있는데 그 가운데 15% 4,400대가 보잉 737-800이고 미국에서는 그 피닉스로 향하던 알래스카 그 보잉 737-800이 객실에서 연기가 났었잖아요. 올해 3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기가 포틀랜드로 돌아가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같은 이번 기종이죠.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드물고 자동으로 안 내려와도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도 또 어떤 그 백업 장치가 있는데 왜 그게 안 됐을까?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와 연방 그 항공국의 어떤 그 전에 그 조사관으로 일을 했었던 제프 구제티 씨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하다. 이게 1차, 2차 다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번 추락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낀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보잉 737-800이 한국의 그 저가 항공사가 이번에 제주항공처럼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제주항공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서 39대, 그 밖에 뭐 여러 항공, 뭐 국정항공사 대한항공도 뭐 2개 기종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737 맥스하고 737-800. USC 대학교의 라스메딘 메스카티라는 보잉 737 기종을 연구를 해온 공과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비행기가 한 20-30년 정도는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도 비행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비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제주항공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 추락한 비행기가 15년 됐는데요. 이건 이제 항공 추적 웹사이트 Flight Trader 24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2017년도에 SMMC 에비에이션 캐피털이라는 회사가 제주항공에 리즈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전에는 유럽의 라이언에어가 최초로 지금 이 제주항공 사고가 난 이 비행기를 그 운항을 한 항공사랍니다. 15년 됐는데 전문가들은 잘 정비를 하면은 30년도 쓸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번에는 착륙할 때 분명히 이 엔진과 랜딩 기어가 동시에 조종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고 속도를 줄이는 다른 그 수단이죠. 그 날개 그 플립도 작동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진하고 랜딩 기어는 분리되는 거지.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을 때 동시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는 그 전문가들이 블랙박스는 이제 판독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좀 파손이 됐기 때문에 비디오 상으로만 보면 이게 동시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엔진이 2개가 다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조류와의 충돌에 의해서 엔진이 하나만 손실되더라도 조종사는 여전히 다른 엔진으로 이 상업용 비행기는 하나의 엔진만으로도 충분히 가동되니까 그리고 나서도 그 유압 내지는 수압 펌프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작동해서 랜딩 기어를 내린다던가 손으로 내린다던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그랬는가?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시간이 왜 부족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래서 이제 빨리 랜딩을 할 때 그 뭔가를 작업을 해줘야지 되는 그 작업도 못하고 연료도 다 쏟아내지도 못하고 주변에 수역이 많은데도 그렇게 바다에 안착하지도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시간이 부족했을지 모른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활주로와 콘크리트 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미국식으로 계산을 했네요. 미국 언론이니까 9,200피트 가운데서 8,200피트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여기 이제 활주로가 작다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확장 공사를 한다고 쓰지 못했는데 터치다운 존을 이탈을 했잖아요. 그리고 착륙 지점을 놓치고 더 멀리 더 빨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날아가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혔는데 이 구조물이 조종사가 경로를 올바르게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안내를 해주는 로컬 장치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구조물이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한국의 무안 이외에 다른 곳에도 있고 해외 공항에도 이 같은 뭐 미국은 뭐 철조망 비슷하게 돼 있는 게 많은데 이렇게 단단한 콘크리트로 해놓은 곳도 있답니다. 해서 규정에 따라 건설된 것은 맞지만 이번에 이제 제주항공 그 추락 사고 이후에 정부가 이걸 바꿔야지 되는가 하는 것도 이제 조사를 할 계획이고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에 이게 구조물이 아예 없었다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뭐 안테나 같은 거 달아서 안전하게 인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좀 더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그런 뭐 지지대 정도를 설치를 했다면 비행기가 이 같은 비극을 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합니다.
조류에 대해서는 철새들이 서해안 따라서 이동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갯벌이 워낙에 아주 좋은 먹이도 주고 또 안식처도 주니까. 그러나 이제 또 무안공항이 왜 무안 국제공항이 됐고 공항이 됐고 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그 스토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해서 99년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2005년부터 됐고, 목포공항도 여기에 이제 완전히 뭐 이렇게 편입하려고 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철새들이 서해안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새에 대한 권고 사항과 이행 사항이 많았는데, 이 무안 국제공항에서 그것이 이행이 됐는가 이런 것,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호주의 많은 항공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지오프리 데일이라든가 트레버 젠슨 이런 분이 조류 때와 충돌을 한다고 해서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못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바로 보잉 737-800기는 이 새와의 충돌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새떼가 엔진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엔진이 즉시 꺼지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가 반응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새떼만으로는 이게 절대로 이번 그 참사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국과 해외의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 더 해외에서 나오는 것은 뭐 한국에서는 미리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주항공이 이윤을 높이려고 비용을 절감했는가? 안전에 소홀했는가? 이런 점들은 비행기는 설계될 때도 너무 중요하고, 아무리 설계하고 이런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 저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하는 2중, 3중의 랜딩 기어가 1, 2, 3가 있고, 이게 망가지면 이게 백업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비행할 때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점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비행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비행기를 정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주항공이 한국의 9군데 저가 항공사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고요. 승객 유치에서 제일 그 공격적인 항공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제주항공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뉴욕타임즈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주항공 소속 비행기가 경쟁사보다 더 많은 그 시간을 비행을 한답니다. 그 비행기 자체가. 해서 제주항공 이 여객기가 무안에서 추락하기 전에 48시간 동안 국내는 물론이고요. 중국, 대만, 이번에 대만에서 이제 오다가 그렇게 됐죠. 말레이시아, 일본 등을 12차례 왕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가? 정비는 소홀히 하면서 너무 많이 비행기를 쓴 것 아니야? 뭐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충분히 조사가 돼야지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지금 뭐 한국이 뭐 이런 것들은 행정안전부가 하는 건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탄핵시킨다고 하다가 대통령 탄핵 이제 직전에 계엄령 발표되고 대통령 탄핵까지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 사퇴해버려서 지금 이제 그 대행이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 대행도 또 탄핵돼서 또 대통령 대행이 되고 있고, 너무너무 이 어려운 상태에서 최상목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체적으로 737-800 항공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이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약간의 또 같은 기종이 뭐 김포에서 출발을 해서 제주도로 향하던 중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고쳐졌는데도 조종사가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김포로 돌아갔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가 지금 주도를 하고요. 이걸 이제 한국 자체로만 조사를 하지 않고, 비행기 자체가 보잉이니까 보잉사라든가 또 그 엔진을 제조한 회사, 이 엔진은 미국의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에로스페이스하고 프랑스의 사프란 에어크래프트 엔진스, 그러니까 벤처네요. 이런 회사들도 들어가고 또 연방항공국도 들어가서 아마 같이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뭐 새떼 충돌, 또 활주로의 길이 뭐 인천국제공항보다 활주로가 엄청 짧아요. 이 무안국제공항이 활주로 문제,
또 그 세대 문제, 활주로 문제, 기체 결함, 조종사의 판단, 뭐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은 결국은 블랙박스 이제 두 개 가운데 하나가 조금 손상된 것 같은데 그걸 완전히 해독을 해봐야지 알고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영국이나 호주나 미국이나 한국의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비디오만 봤을 때에 치명적인 요인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제 결합된 그런 것인 것 같다. 여기에 이제 뭐 다 서로가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이 비행장을 여기다가 꼭 했어야지 되느냐. 이렇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주장을 하고 또 뭐 항공사에서는 우리는 뭐 기체 결함 절대 없었고 뭐 돈을 아끼려고 뭐 정비를 제대로 안 했다던가 비행기를 너무 많이 일을 시켰다던가 조종사를 이런 일은 또 절대로 없다고 하고 각자가 그러니까는 가장 편안한 게 조류 충돌에 의한 사고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전문가들 의견들도 있고 세계에서 먼저 그건 이제 조류 충돌만으로는 이렇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결국은 분석을 해야지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유가족들이 알고 싶어 하시니까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대한민국은 섣달 금음에 최악의 대한민국 밖에서 계신 분들도 마음이 이런데 한국에 계신 분들 유가족 분들께는 미처 뭐 말이 빈말인 것 같아서 말씀도 못 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해외에서 전부 여러분들을 그 생각하고 있고요. 뭐 드릴 말씀이 없고 그냥 마음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러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고 본인은 행복했는가 하는 인간 자체를 보여줍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은 이제 오늘부터 1월 9일을 애도의 날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선포를 했는데 뭐 장례식 치러질 테고요. 지미 카러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1976년도에 지미 카러 대통령 되고 할 때 처음으로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서 지미 카러를 지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넘게 서로 마이 프렌드 하면서 친구로 지냈고 지미 카러도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고요. 미국은 이제 그렇게 또 한 사람의 대통령 가장 나이가 많고 그리고 또 77년을 와이프 그 로살린 여사와 함께 살았죠. 지난해에 96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을 보면 두 사람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 두 사람이 다 지미 카터였었던 거죠. 뭐 지난해에 그 흑색종 간 뇌로 전이되는 뭐 건강 문제 같은 거 겪었고 한 22주일이 아니라 22개월을 호스피스 치료를 집에서 받았습니다. 조지아 농장에서 태어나서 농장주의 아들이었지만 그 농장에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랬대요. 어머니는 간호사였고 어머니가 일하시던 그 병원에서 태어나서 이 지미 카러 대통령은요 69년부터 93년 사이에 민주당의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한 번밖에 안 했지만 그 밖에는 69년부터 93년까지 24년 동안 4년 지미 카러를 빼고 20년은 공화당이 집권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워러게이트라든가 베트남전 직후니까 그런 것을 치유하는 사람으로서 지미 카러를 받아들였고 그러나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경제와 이란 인질 때문에 워싱턴의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워싱턴의 아웃사이더인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한 사람입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인질 그 구출 사건인데 그 시도가 사막에서 헬리콥터 추락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때 참 그 지미 카러 아래서는 인질이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재선에서 캘리포니아 출신 주지사 로널드 레이건에게 돌아버렸습니다. 지미 카러가 대통령이 될 때도 참 시골 촌뜨기다 하는데 조지아의 주지사였으니까요. 그전에 조지아의 상원이었고 그전에는 해군이었고 핵물리학자였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본인도
신선하다 해서 당선됐었는데 신선하다 하는 레이건에게 진 사람인데 근데 사실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요. 뉴욕타임스가 2023년 지난해에 보도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 그 주변 사람들이 이란과 속삭속삭 말하자면 해서요. 속삭속삭 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인질을 안 풀어주는 걸로. 그리고 그 인질은 로널드 레이건이 취임하고 나서 풀려났습니다. 지미 카러 그 주변 사람들은 그랬어 그때 하고 오랜 동안 의심했는데 결국은 모든 증거 같은 것을 취합을 해서 뉴욕타임스가 지난해에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은 3번 북한을 갔죠. 93년도 그 이후에 2000년도에도 갔는데 93년이 아니라 94년 김일성 주석과 만난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핵 문제 이런 것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한 번은 이 지미 카러가 가장 도덕적이고 나는 거짓말을 안 할 거야 하는 솔직한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코드가 맞을 리는 없죠. 그런데도 한번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당시에 칭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 문제 잘 풀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아마 그때는 제 생각에 제가 뉴스를 하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지미 카러가 이제 인생의 그 말년을 본인이 이루고 싶었던 한반도의 어떤 평화에 대해서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게 말하자면 아첨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 이렇게 그랬구나 하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일을 했었고 또 하나 한국과 관련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저 사람이 인권을 무시한다고 우리 미군이 그런 나라 그런 대통령 아래서 희생할 수는 없다고 주한미군 철군을 엄청나게 주장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반대하고 해서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뭐 이런 걸 생각했고 많은 정치인들은 아시아의 뭐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실패했지만 한국과는 그런 그 문제가 있었고요. 그 썬데이 스쿨을 오랜 동안 뭐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한 것은 너무 유명한 거고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핵 잠수함 프로그램 거기에 이제 핵 물리학자로 일하다가 53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 수 없이 이제 땅콩 농장을 이어받기 위해서 군에서 나와서 주 상원의원을 하고 주지사를 했는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두 사람의 지미 카러예요. 두 사람인데 다른데 같은 지미 카러죠. 대통령 될 때 정말 간신히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뭐 포드와 굉장히 뭐 서로 안 좋고 이러다가 참 지미 카러가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포드와 나중에 친하게 지냈었다는 거잖아요. 테란 그 인질 사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의 약한 대통령의 표본이었죠. 그리고 이제 막 에너지 사태 있고 할 때는 그때는 미국이 뭐 쉘 에너지 시추 이 시절이 아니라서 오일 수입을 많이 할 때인데 사람들이 좀 절약해야 된다. 본인은 끝까지 근검 절약한 사람이잖아요. 절약을 해야지 된다 하면서 이제 백악관에 뭐 꺼져가는 벽난로 옆에서 뭐 회색이든가요, 미색이든가요, 그런 가디건 같은 것 입고 사람들 뭐 온도를 얼만큼 낮춰라 좀 이래야 된 사람들에게 그게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그 당시가 언젠데 1977년 뭐 이때인데 환경 문제에 너무 이 사람이 신경을 써서요. 백악관 지붕을 태양광 패널을 얹었다니까요. 나중에 후임자인 레이건이 와서 다 뜯어내버렸지만 지미 카러 이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될 트럼프 차기 그 이제 당선인 차기 대통령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세월도 정치에도 이게 패션이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냉전의 절정기에 얼마나 순진했냐면 이건 순진해서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은 거예요. 뭐 어떤 그 핵물리학자에게 편지 한 통 보내서 뭔가 이게 해빙기를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순수한 거죠. 그런 사람이었고 또 낚시하다가 뭔가 그 늪지대 그 토끼 있잖아요. 물에서도 헤엄을 치는 막 토끼에게 습격당했다. 언론이 미우니까 막 과장을 해서 그래서 굉장히 겁 많은 사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뭐 조깅하다가 일사병에 걸리고 플레이보이 잡지와 인터뷰할 때 내가 마음속으로 간음을 저질렀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런 일 그리고 남부 출신이죠. 빌 클린턴처럼 알칸소 남부 출신인데
빌 클린턴처럼 아주 지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지미 카러 대통령은. 그리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76년도에는 좀 시골스러움, 워싱턴의 아웃사이더 해서 사람들이 신선하게 느꼈죠. 막 워터게이트, 베트남전 이런 거 다 겪은 뒤였고, 말투도 또 느릿느릿하잖아요. 또 이거 치아 이렇게 웃을 때 보이는 무슨 그런 치아 이렇게 오히려 돋보였었던 거죠. 세련됨이 덜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들어가서 정말 좋았던 것은 인종차별 같은 거 나는 안 하겠다. 남부에서 그거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저 시골뜨기가 이 인종차별 같은 것은 없어 하고 그 많은 그런 것을 이제 벽을 없앤 것. 그러나 시골뜨기 그 당시에 이제 조지아 주지사가 대통령으로 들어가면서 조지아 마피아라고 불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 경험도 없고 아니면 부패했거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백악관에 들어갔죠. 아주 뚱뚱하고 부패한 것으로 유명한 예산국장 버틀랜스 그리고 시골 출신의 좀 순박했던 비서실장 뭐 해밀턴 조던이라든가 또 지미 카러도 항상 대통령 주변에는 가족들이 있는데 빌리라는 동생이 얼마나 형의 이름을 이용하고 다녔는지 빌리라는 맥주를 만들어서 막 홍보하고 내가 형과 말이야 이런 동생 때문에 좀 골치를 알았어요. 빌리 비어라는 이런 것을 해서 했고 그렇지만 직책에서 대통령에서 딱 물러나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됐죠.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하고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아주 솔직하고 그렇긴 했는데 순수하긴 했는데 의회와 막 협상하는 걸 잘 못하고 했어요. 근데 대통령에서 나오고 나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affordable 그 하우징이잖아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정말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헤비타트 거기에 완전히 몰두를 했고 직접 망치를 들고 두드리잖아요. 뚝딱뚝딱 집을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냈고 카터 센터를 1982년도에 만듭니다. 그래서 와이프와 함께 세계 막 평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그 사람들을 어쨌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선거 감시, 부정선거가 많은 곳에 가서 하고 전쟁이 있는 곳에 가면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인권 같은 것은 뭐 말도 못하게 일을 했고요. 굉장히 미국의 양심으로서, 미국의 도덕가로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서 대통령 가운데 가장 도덕적인 대통령이 지미 카러다. 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 받습니다. 뭐 이집트 대통령, 이스라엘 대통령, 막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 평화 협정 같은 것 하게 하고 했잖아요. 도대체 뒷면, 이면이 없고 뭐 그런 척하는 척도 없고 위선도 없고 위선이 없는데 뭐 위장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소련과도 군축 그 협약을 맺었었고 그때 솔트 그리고 파나마 운하 이 운영권을 넘겨준 사람이 지미 카러잖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 그 당선인은 어리석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파나마 대통령이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행동도 그거였어요. 이 베트남 징병을 피한 모든 사람들을 사면했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이 가장 깊은 그 균열이 있는 것을 이렇게 합쳐야지 된다. 그런 사람들을 막 벌 주고 너 과거에 그랬었지 색출해서 막 보복하고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하니까 또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징집을 피한 사람들을 사면을 해줬죠. 인간이 같이 결합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짐 크로 시대에도 조지아 주에서 같은 길에 살던 흙길이죠. 뭐 전기도 없었고 물도 수돗물도 안 나왔다고 하니까 흑인 농장 소년들과 같이 놀았습니다. 이 백인 지미 카러는 그리고 조지아 주지사 시절에도 흑인 후보자 판사로 많이 이제 선택을 하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안에서 그리고 주 의사당에 막 흑인들 아주 중요했었던 사람들 초상화 같은 것도 무척 많이 걸어뒀고 그랬다는 거죠. 뭐 아무튼 대통령이었었을 때 의회와 협력하는 것은
뭔가 빈말도 해야지 되고 뭐 좀 수도 써야지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못했죠. 못했는데 어쨌든 이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서 떠나고 나서는 아주 그 효율적으로 일을 잘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는 경제야 이거였었죠. 뭐 스태그플레이션 오래 지속됐고 오일값 컸고 거기다가 이라크 이런 문제 있고 아무튼 그랬었죠. 근데 이제 워싱턴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화려한 생활을 하지 않았겠어요? 은퇴한 뒤에 보통 대통령들이 뭐 버락 오바마를 포함해서 어디에 연설을 하러 다닌다던가 하면서 강연료 많이 받고 편안하게 지냅니다. 지미 카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여전히 평생 뭐 해왔던 막 목수일 하고 조용하게 낚시하고 집도 예전 집 그대로 살고 뭐 이런 일로 하면서 꾸준하게 썬데이 스쿨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예수의 가르침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아니에요.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그들이 원하는 일, 옳은 일을 해준다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그 종교도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죠. 미국이 굉장히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종교적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무슨 뭐 장로교라든가 막 이런 그 선택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지미 카러는 여성에게 평등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남침례교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여성에게 공평하지 않다 해서 지금은 이제 남침예교도 많은 것을 많이 바꾸지만 이제 그런 일도 종교적으로는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여성 뭐 이런 정도 책을 많이 썼는데 책을 많이 쓴 것 가운데 대부분이 종교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닉슨과 포드 시절에 그때는 막 헨리 키신저 아주 끊임없는 막 현실 정치 이런 것 했잖아요. 그래서 외교에서 인권을 주장해야 된다. 외교에서도 이 지미 카러의 인권 이게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의 신념을 의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퇴임했을 때가 56살 젊은 나이였는데 그 젊은 나이 그 이후에도 조지아주에서 아주 겸손하게 살았고요. 제럴드 포드와 지속적인 우정 계속 이제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포드 장례식에서 추도사 했잖아요. 포드 장례식에서 지미 카러가 추도식을 했죠. 2007년도였습니다. 그리고는 22개월 동안 호스피스 생활을 하다가 카멜라 해리스에게 투표를 했고요. 아팠는데도 아내의 장례식 지난해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품위와 연민이 이제 지미 카러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 뭐 누가 그랬던가요? 오바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품위가 필요한데 품위가 있다. 그리고 76년도는 미국이 굉장히 예절 바르고 이 매너가 있고 그랬던 시절인데 성실하기도 하고 지금은 미국이 굉장히 그 무례함, 분열 이런 것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퇴보했죠. 그런데도 전 대통령이 사망했긴 했지만 미국과 세계의 지미 카러 전 대통령 사망 보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품위가 있고 그리고 솔직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민도 가졌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그리고 또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도 미국인의 삶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그에게 뭐 감사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1월 9일까지 뭐 굉장히 지미 카러 전 대통령에 관한 뉴스를 많이 들으실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한국을 생각하게 됐는데 대통령 임기 동안 지미 카러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어. 이거 상기하기 위해서 해리 트루먼의 The Buck Stop Here. 그 모든 책임은 stopped 나에게 있어. Here. 이 표지판을 윤석열 대통령처럼 지미 카러 전 대통령도 본인의 책상 위에 놓고 직무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보잉 주식이 오늘 뭐 장 열기 전에 뭐 3% 4% 이 정도 내려가다 지금 많이 회복됐네요. 그래도 1.57포인트 지금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제주항공
사고 때문에 그렇겠죠. 제주항공 주가도 뭐 어제 보니까 뭐 8% 이상, 8.65%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소비자들의 지갑을 크레딧 카드 채무 불이행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답니다. 이건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인플레이션 높았었고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는 그런 그 신호가 되는 거죠. 2024년도 첫 9개월 동안 그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한 460억 달러 정도는 회수하는 것을 포기했답니다. 채무 불이행하는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건 아니겠다. 이건 이제 포기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게 카드 회사에서 회수를 포기한 금액이 50%가 늘어났답니다. 1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무디스, 예, 그 책임자인 그 마크 젠드 씨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버는 고소득 가구는 상관없지만 미국 그 소비자의 그 아래 소득 한 3분의 1 정도 버신 아래의 3분의 1 정도 그런 그룹은 지금 이제 더 이상은 돈이 없어서 저축률이 0이다. 왜 팬데믹 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저축이 되고 했었던 그런 것들 이제 다 쓰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은행들은 아직 그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그 뭐 JP 몰건 체이스라든가 시리그룹 그리고 또 캐피털 원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회수 불가능한 비율 그런 것들이 높아졌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빌려준 그 돈 크레딧 카드에서 쓰고 있는 것 가운데서 6.1%는 우리가 회수가 불가능해. 지난해 5.2%에서도 상승한 거고요. 자, 참 팬데믹 때 그때는 흥청흥청 캐시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 캐시가 은행에 있으니까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도 그런 거 보고 대출을 해주니까 어떠한 그 상한선 같은 것도 올려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역전됐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카드의 밸런스 내야지 될 돈만 올라가고 이제 못 내는 사람들 늘어나고 지금 이제 경제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자만 내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고 저소득층에 이제 이게 특별히 영향이 많은 거고 결국은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 이자율을 뭐 한 뭐 4번이 됐건 얼만큼이 됐건 1% 정도 올릴 것이다가 9월 달에 예상이었는데 지금은 0.5%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거요. 0.5% 반이잖아요. 반 내리는 당초 예상보다.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이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일이네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관세에 대해서 그야말로 하도 한다 했으니까 하긴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어느 나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부자가 뭐 중국 물건 안 쓰면 어떻겠어요? 항상 뭐 보통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싼 물건 쓰는 거에 문제죠. 관세. 그래서 이제 더 그럴 수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간단히 노로바이러스 감염자를 말씀드리자면 연말연시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중독 중에서 가장 흔하잖아요. 질병통제센터가 12월 5일 그 주 동안에 뭐 91건이 발병됐는데 이게 지난 몇 년 동안보다 훨씬 몇십 건이 많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통계를 내려면 모든 주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주에서만 15개 주에서만 질병통제국에 보고를 하니까 이것보다는 어쨌든 훨씬 많다는 거고 노로바이러스가 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증상 자체는 뭐 식중독 증상 똑같죠. 배 아프고 뭐 등등 어지럽고 구토 증상 있는데 이게 뭐 물이라든가 아니면 오염된 물이죠. 음식 표면 이런 것에 노로바이러스 걸린 사람의 뭐 어떤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수로 접촉이 되면 굉장히 전염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학교, 기숙사, 뭐 데이케어 센터, 뭐 크루즈 이런 데서 많이 감염이 되는데 뭐 날조개류 특히 더 심하고요.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들 또 요즘 날씨도 차고 하니까 여러분들 음식에 특별히 이제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률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음성까지 들려드릴 시간은 없네요. 연방 그 상원 의원 앤디 김,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이 요즘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어제 일요일이라서 그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CNN의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나와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폭동 사건 때 다른 의원들이 다 이제 돌아갔는데 막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주웠었잖아요. 그거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들어오고 나서 그 사람들도 다 사면하고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너무나도 그 트럼프 당선인과 팬들에 의해서 역사가 은폐되는 게 마음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양성 속의 하나, 통일, 이렇게 훌륭한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해서 공통적인 인식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역사에 대한 정의. 누구는 의사당 폭동 사건을 폭동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폭도들을 예를 들어서 해방군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너무나 슬픈 순간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